대통령이 장관 임명권을 갖고 있긴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걸치는 과정을 보면 인사 때마다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지 논쟁이 벌어지곤 하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만의 일일까요? 아니면 과거 조선시대에도 이랬을까요? 고문서를 다수 소장한 교지연구가가 조선시대 인사발령과 관련된 아주 의미 있는 자료를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흔적의 역사 시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이기환 선임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근데 제가 지금 고문서를 다수 소장한 교지연구가 예. 공개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기환 기자께 특별히 공개했다 이렇게 사정을 붙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얼마 전에 받았는데 그 처음에는 좀 중요하지 않는 자료 같아 갖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치워놨다가 나중에 기사거리가 없어 갖고 이제 다시 좀 보니까 꼼꼼히 보니까 이게 약간 의미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소개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원래 그 보석은 가까운 데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공개한 자료가 역사기라고 하는 거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기라고 하면 뭐죠? 역사 기록? 그러니까 이제 그 역사가 이제 그런 역사가 아니라 그 지낼 역자는 같아요. 근데 지낼 역자를 봐도 다니다라는 뜻이 있고 두루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역사사자가 아니라 말사자인데요. 역사라는 게. 그래서 알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사자에는. 그러니까 역사는 두루 알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새로 임명된 그 지방 수령이나 지방 무관이 현지에 부임하기 전에 직전에 그 의정부 소속 재상들하고 그다음에 인사 담당 부서가 조선시대에 이제 그 이조하고 병조가 있거든요. 무관은 병조가 했으니까 거기에 이제 부임 인사를 하는 마지막으로 부임 인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부임 인사 자료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거론된 인사들의 이름하고 직책을 더듬어 보면 아마도 이거는 1838년 그러니까 헌종 4년 때 그 새롭게 이제 지방 수령으로 발령받은 인사가 아마 그 누군지는 몰라요. 자기 이름은 안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의정을 포함한 재상 그다음에 이조와 병조 판서 이하 여러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 내용을 꼼꼼히 적은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인사검증 자료? 옛날로 말하면 그렇죠. 치부책? 근데 치부책이라는 것은 이제 돈이나 물건을 준 내역을 이제 이렇게 따로 적어서 나중에 좀 안 좋은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안 좋은 자료일 수도 있는데 꼼꼼하게 기록을 했으니까 근데 그걸 보면 그 영의정 이상황 우의정 이지연 누구 영부사 심상규 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조 판서 누구 병조 판서 그다음에 이조에 누구 이렇게 하는데요. 그 부임 인사를 완료를 했으면 이름 위에 확인점을 딱 찍습니다. 점을 찍어놓고 그다음에 그 갔는데 부임 인사를 사양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올 필요가 없다라고 할 때는 물레라고 해서 오지 마라. 그러니까 부임 인사를 사양한 분이라고 적고 특별히 이제 관직에서 은퇴한 뒤에 일종의 명예직으로 계신 남공철이라는 분은 계셨는데 그분은 은퇴한 나이까지 인사를 와라는 의미의 어떤 그런 이 내용을 적고 이랬다 그러고 사양한 걸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찾아가서 인사한 경우는 입직해서 갔다 왔다는 거고 집을 찾아갔는데 만나지 못한 경우는 미견 못 봤다 이런 걸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근데 이게 전 좀 헷갈리는데요. 인사검증 자료라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느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하고 어떤 것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인사를 다니는 그 사람이 자료다? 그러니까 자기가 부임하는 사람이 지방 수령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자기가 인사 다닐 곳을 이렇게 꼼꼼히 적어놓고 체크를 한 거예요. 야, 여긴 나는 갔다 왔어. 여기는 갔다 오고 영의정 집안은 내가 갔다 왔어. 여기는 오지 말라고 해. 여기는 오지 말라고 해서 체크를 해놨고 이런 자료죠. 그러니까 되게 조금 그렇죠. 그래서 역사기를 보면 이름과 간직명에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의 거주지가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예를 들자면 영의정 이상황 집은 수교라 그래서 지금 남대문로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우의정 집은 안동이라 해서 종로 안국동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고개를 이렇게 주소까지 적어놓기 때문에 아마 집에까지 쫓아가서 아마 이렇게 인사를 하지 않았나 그런 이제 추측이 되는 거죠. 근데 단순히 이제 부임 인사를 다녀야 될 사람 이름을 이렇게 쭉 적어놓고 인사를 할 사람과 인사 안 해도 될 사람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적은 기록이라 그러면 이렇게까지 의미가 있는 자료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제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게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허투루 취급을 했는데 그리고 사실 역사라고 찾아보면은 역사기라고 찾아보면 기록이 안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는. 그래서 나중에 조금 역사라고 한번 찾아보니까 제법 나오고 그다음에 역사랑 똑같은 말이 이제 차말이라고 있어갖고 비슷한 말을 찾으니까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역사가 신인 관리의 단순한 부임 인사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조선왕조 500년을 지탱한 어떻게 보면 인사검증 시스템이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뜻깊은 자료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인사검증 시스템요? 그렇습니다. 인사를 다니는 것과 인사검증을 하는 것은 어떤 관련이 그렇죠. 있는 그러니까 거죠? 경국대전에 나와 있는데 예. 보면은 신임 관원은 의정부와 전조 그러니까 이조와 병조에 부임 인사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역사하는 이유가 있는데 의정부와 이조 병조 관리들이 그 사람이 적임자인지를 마지막으로 살피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아, 인사하러 가면 네. 이 사람이 정말 그 직책을 수행할 만한 사람인지 마지막으로. 아닌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살피는 된다라는 과정이다. 그래서 중종실록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새로 임명된 수령은 서경이라는 제도하고 그다음에 지금 얘기했던 역사 참말이라고 했던 그런 제도를 다 마쳐야 부임한다라고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서경이라는 것도 뭐예요? 이게 어떤 절차입니까? 이게 서경은 되게 좀 많이 나오는 자료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하면 이 왕조 시대에 우리가 군주가 휘두르는 절대 권력 연상하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건 아니었고 그다음에 거꾸로 왕권이 미약하면 특정 세력이 왜 이렇게 쥐락펴락하고 그러는 농단이 이루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렇죠. 그 뭐 권문세가 이렇게 예. 갖고 하는 건데 그런 뭐 그런 왕조들은 오래 갈 수가 없고 오히려 그 이 군주의 왕권 그다음에 특정 정치 세력의 신권이 정사를 농단할 수 없도록 정말 건강한 권력 조직의 유지를 위해서 이제 만든 제도가 바로 이제 서경과 역사제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네. 조선 초까지만 해도 임금이 모든 관리를 임명할 때 1품부터 9품까지 해서 임명할 때는 그 대관이라 해서 사원부하고 사관원에 사인이 있어야지 50일 내에 사인이 있어야지 그 관직에 나갈 수 있었던 제도가 있었어요. 그거 모르시죠? 그런 제도가 있었던. 아니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예. 파직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임금 한마디만 딱 떨어지면 그냥 끝나는 거고 내가 임명하겠다 그러면 네. 임명하고 그러는 줄만 알지. 그렇죠. 이렇게 복잡한 제도가 있다는 걸 잘 몰랐고. 허락 사인이 그 대관들의 허락 사인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건데. 네, 그리고 사원부하고 사관원 허락을 받아야 그렇죠. 된다는 그게 것도 이제 잘 대관이라고 모르죠. 하니까. 그 예. 어떻게 보면 인사 적부심이라고 할 수 있고 인사 청문회라고 볼 수도 있고 네. 인사 검증 시스템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대관들이 관리의 그 인사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개개인의 문벌이라든가 품행, 경력을 철저히 분석을 해갖고 이제 임금이 발령장을 내면 그 발령장에 그 대관들이 사인을 해야지 그 현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였어요. 조선시대는 임금의 나라가 아니라 사대부의 나라였던 것 같은데 그게 진짜로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임금으로서는 얼마나 불편한 제도겠습니까? 자기가 인사권을 제대로 줘야 되는데 예, 그렇죠. 그래서 조선 초기 이 제도가 태조 때 축소도 되고 다시 정종 때 복원이 되고 태종 때 또 축소가 되고 세종이 복원했다가 또 세종 6개월 만에 다시 축소를 시키고 세조 때는 또 무력화시키고 성종은 다시 축소했지만 복원하고 이런 아주 복잡한 절차를 거치면서도 이게 존속해가 되는 거죠. 근근히 유지가 됐다 뭐 예.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데 예. 지금 태조 임금 같은 경우에는 이복 동생 죽이고 친형까지 쫓아냈던 예. 한편으로 보면 좀 무자비한 왕이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를 이런 제도를 그냥 그대로 하라고 내버려뒀다는 예, 것도 조금 그래요. 13년 동안 제위할 때까지는 예. 이 고품까지의 모든 그 서경 제도를 유지를 했었어요, 이분도. 네. 근데 이제 1413년에 이 여러 사람을 이제 그 임명을 했는데 서경을 막 거불권을 막 한 겁니다. 그 대관들이. 네네. 그러니까 아니되옵니다. 이거 계속 한 거죠. 태종이 폭발을 하죠. 예. 특히나 이제 그래서 이제 사관원 관리를 불러서 너희들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두 사람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박자청이라는 사람을 두고 태종이 야, 이 박자청 거는 왜 그렇게 거부했어? 그러니까는 사관원에서는 이 사람 보면은 막 투석전 놀이하고 막 관리를 때리고 이랬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품위가 없는 사람이 재상감이 되냐. 이렇게 근데 그래서 우리가 거부했다라고 하니까 그래도 이 사람은 얘는 그 이 공이 많으니까 네.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고 하니까 그렇게 공이 많으시면 상을 더 주시든가요. 근데 그런 사람을 왜 재상으로 둡니까? 재상 말고 다른 직업도 있고 관직도 있는데 굳이 왜 재상을 하게 만드느냐. 그러면 정 그렇게 하고 싶으시다면 그래 우리가 그냥 사인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강요를 하면 우리가 명은 받들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걸 기록으로 남겨놨어요. 그 기록을 남겨놨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서명하고 싶지 않지만 네. 임금이 정 원하면 그렇게 하겠다. 그냥 그렇게 하십시오. 책임 못 진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네. 천하의 태종인데 그게 빈정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그럼요. 그 실록에 이렇게 나오죠. 어이가 없다고 하면서 야 내가 애걸복걸을 해야 너희가 정말 그렇게 생색을 내는 거냐라고 이제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또 사관원이 태종의 재촉에 못 이겨서 이제 그 서경에 사인을 해줍니다. 누구 네. 사인을 해주냐면
더 그래서 태종을 더 열받게 만드는 게 있는데 장주라는 사람을 요중에 이제 장군직에 해당되는 정사품 호군직의 임명장을 서명을 해줍니다. 네. 하도 해달라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사품에 한한다라는 뜻에서 한사품이라는 이 사인을 이렇게 옆에다가 사족을 달아놔요. 사품이 한다는 거는 앞으로 승진도 못하고 그냥 사품으로만 남겨둬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금의 성화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가 이제 사인을 해드리지만 네. 이 사람은 평생 사품 이상은 갈 수가 없습니다. 낙인을 찍어버리는 그런 대관들이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아니, 이거는 그거 아니에요? 항명 아니에요? 근데 그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한 사품의 글귀를 본 태종이 이제 길길이 떴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도대체 이게 신하라는 인간들이 멋대로 니네들이 뭔데 몇 품까지 허용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한 품을 쓰느냐라고 했어요. 근데 네. 사실은 이 한 품이라는 조건부 서명도 있었는데 또 다른 조건의 서명이 있었거든요. 네. 정조외라고 있는 세 글자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다른 관직은 해도 괜찮은데요. 이 의정부나 사원부나 사관원이나 홍문관이나 이런 청요직 되게 중요한 주요 부서는 갈 수가 없다라고 할 때는 정조외라는 그런 사인을 하고 아예 부적격자다 이 사람 그러면 작불납이라고 해서 딱 낙인을 찍으면 이 사람은 영원히 그 관직에 갈 수 없는 그런 그 뭐 사인까지 이렇게 해주는 그런 거니까 네. 태종으로서는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죠. 서경을 축소시킵니다. 5품 이하로. 4품 이상은 내가 그냥 인사권을 하고 5품 이하는 그냥 서경 지금대로 해 이런 식으로 이제 축소를 시켜버리죠. 이거 좀 조선시대에 대해서 좀 새로운 관점을 네, 갖게 그렇습니다. 만드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데요. 뭐 임금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세상 모든 건 다 임금이 갖고 네.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 그게 아니구나. 근데 지금 뭐 태종 임금 얘기하셨지만 우리 또 성군이 세종대왕. 예. 세종대왕 때는 좀 달랐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성군답게 다시 이제 서경을 또 복귀를 시킵니다. 1품부터 9품까지 전 그 품계에 복귀를 시키는데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풀어주니까 또 6개월 딱 됐는데 4명의 사품, 6명의 사품 이상 고위 관리가 서경이 거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줄줄이 거부를 시키는 겁니다. 그 점입가경이 하나 있는 건데 네. 세종이 그 기간 중에 각종 비위 혐의 때문에 전왕 그러니까 태종 때부터 문제 인사로 찍혔던 이발이라는 사람을 병조 판서로 이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참 이게 인사검증이라는 게 참 네. 이렇게 쉬운 게 아니다. 네. 인사라는 게 그렇게 어렵잖아요. 네. 검증하고 최종적으로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도 이게 참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좀 다시 하게 되는데 요즘하고 비교해도 마찬가지인데. 성군인데도 그러니까는요. 네. 근데 성군인데 성군이면 인사검증 깐깐하게 해가지고 아주 훌륭한 관리들만 임명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는 인사를 임명했을까요? 그 세종 같은 경우도 이제 황희정승 같은 경우도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분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네. 능력이 있으면 이렇게 기용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되게 그 세종답지 않은 남맥 인사인데 네. 이 이발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태종 때 이 사절단으로 중국을 방문했을 때 사사롭게 개인 물건을 가져가서 대량으로 가져가서 그걸 이제 내다 팔아가지고 외교적인 무리를 일으켰던 되게 참 골치 아픈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태종도 사원부 대사원으로 발탁을 했다가 킬당하고 세종도 들어와 갖고 또 사원부 대사원으로 발탁을 했다가 그 사원부 관리들이 네. 이른바 집단 출근 저지 투쟁으로 막았거든요. 이 인사를. 집단 출근 저지. 그래서 출근 안 해버리고 막 네. 출근 안 시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던 사람인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세종이 병조판서로 고쳐서 발령을 내버리는 거예요. 아, 참. 근데 세종이 왜 이렇게까지 사실 뭐 신하들이 이렇게까지 예를 들면 결격 사유가 있는 인사입니다. 죽어도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세종이 그래 그럼 못 이기는 체하면서 받아들여줄 수도 있었을 텐데 인사를 강행했단 말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나한테는 당신한테는 이 사람이 꼭 필요한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나한테는 네. 너희들이 볼 때는 문제투성일지 그렇지만 나한테는 모르겠지만 필요한 인물이니까 난 필요하다. 발탁에 쓴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거는 이제 대관들한테 안 통해서 역시 서경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종이 이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6개월 만에 다시 축소를 시키는 거죠. 5품 이하로 다시 이제 태종 때 그렇게 했던 거로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세조 때는 또 이제 국정 운영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또 아예 무력화시켰다가 성종 들어와 갖고 다시 복귀는 시키는 뭐 이런 과정이 우여곡절이 계속되는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제도하고 요즘하고 거의 약간 좀 비슷한 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참 이게 서경이라는 제도가 파랑만장했네요. 그러니까 그 서경제도가 하나 있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지금 오늘 얘기했던 그 지방 수령으로 부임하는 신임 관리가 예를 들면 마지막으로 거쳐야 할 과문이 또 하나 있는데 이것이 네. 역사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단순한 부임 인사가 아니고 정말 거의 적합한지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최종 검증 절차였기 때문에 되게 중요했던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역사라는 게 최종적으로 인사검증 절차를 밟는 것이다. 근데 만약에 그렇죠. 거기에서 안 돼. 딱 그어버리면 그러면 또 안 될 수도 안 되죠. 있는. 그래서 그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딱 봤는데 의정부나 뭐에서 의주에서 봤는데 이 사람은 도저히 지금 보니까 정말 안 되겠어라고 하면 이제 보리 평가를 내리거든요. 그럼 골치 아프고 그러는데 실제로 영조 때 가장 북쪽 지방 출신인데 회령 출신 인사가 가장 남쪽 지방인 해남 현감으로 발령을 받아요. 근데 그거 보고서 이제 이거는 그런 인사가 어딨냐. 네, 이건 좌천이나 다른 이건 이상한 거잖아요. 좌천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보류를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뭐 인사철마다 문제 인사로 찍힌 사람이 그 부임 인사를 올 때 뇌물로 이렇게 무마하고 그러다가 이제 적발이 되고 마지막에 이런 파면되는 일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 역사란 제도가 이것도 이런 또 문제점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갈 때 인사드리러 가는데 마지막 인사검증이니까 가서 인사드리면서 뭘 이렇게 내미는 이런 그렇죠. 부작용이 있을 수 있군요. 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거겠죠. 뭐 이 수령이 각 부서 돌 때 그게 얼굴과 얼굴 맞대는 대면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냥 공짜로 가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그랬다가 나중에 네. 보면 이게 뭐라도 들고 가고 뭐 이래야 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 얼굴과 얼굴이 맞대는 대면 인사인데 사이가 좋지 못하는 경우는 또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단적인 예가 있어요. 그래서 영조 때인데 황해도 절도사로 임명받은 남덕하라는 사람이 직속상관인 군영대장 2, 3이라는 상관한테 부임 인사를 가야 되는데 네. 안 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직속상관이 할아버지를 죽인 불구대천이 원수로 여겼어요. 오해인지는 아닌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네. 인사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원수한테 인사를 합니까? 네. 근데 그거를 보고를 들은 영조가 역사를 하지 않은 그런 남덕하라는 인물을 속 좁은 인사라고 비판을 하면서 파직시키고 유배형까지 내렸거든요. 역사하지 않았다고 인사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영조실록의 사관이 영조를 슬쩍 비판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남덕하가 2, 3이라는 직속상관을 원수로 여겨서 그냥 역사하기를 피한 것뿐인데 그것으로 벌을 내려는 거는 좀 잘못됐다. 왜냐하면 오해가 됐든 안 됐든 간에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원수로 여겨서 그냥 만나고 싶지 않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인사 안 간 건데 네. 뭘 그거 가지고 무슨 벌을 주고 파직까지 하고 유배형을 보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사관이 약간 평가를 그렇게 꼬집는 평가를 내리고 막 그렇습니다. 그럼 조선시대는 엄격한 신문제 사회였었잖아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정실과 서울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뭐 이렇게 신분을 차별하거나 그런 것도 있었나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유정연이라는 분이 이제 그 재상이 됐는데 서경이 거부당했는데 네. 나중에 이제 그 이 서경을 해주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아니 그 지난번에도 임금님께서 하도 뭐 그 난리를 쳐가지고 해줬는데 네. 이 서울의 자손이 부인이 보니까 서울의 자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가만히 보니까 지금 보니까 그 부인을 버려야 되는 건 했는데 네. 안 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서경을 못 해주겠다라고 버티고 막 이런 케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참 보기 싫은 사람한테 억지로 인사하는 것도 좀 네. 쉽지는 않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많이 있기는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도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긍정적인 측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사검증을 뭐 사관원이나 사원부 쪽에서 엄격하게 한다거나 그게 그렇죠. 또 요즘하고는 다르게 요즘에 막 다 시스템이 돼 있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더라도 그 정도 상황 안에서 뭔가 체계를 만들려고 노력한 측면은 또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하도 그러니까 그 역사하기 싫어가지고 예를 들자면 조선 중기 시인데 권필이라는 사람은 그것도 유치원 교사나 아니면 초등학교 선생 정도 되는데 동문교관 구급이 돼서 이제 관복 차림으로 이제 예주에 출석을 해서 상관들 앞에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싫어가지고 내가 왜 고작 몇 대 몇 마리 쌀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게 인사를 해야 되느냐 허리를 굽히느냐 그래서 그 관직을 때려치고 나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뭐 폐단도 많은 게 아까 얘기했지만 이 뇌물을 주고받는 관행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게 있어서 실제로 그 고종 때는 지방 수령이 자주 바뀌는 고을은 1년 안에 금품을 서너 차례나 이렇게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 갈릴 때마다 갖다 줘야 되니까. 인사할 때마다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되니까. 아예 그냥 해마다 일정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이제 규정을 바꿨다. 뭐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근데 참 이 장단점도 있고 예. 뭐 여러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그래도 석영하고 역사라고 하는 제도가 계속 명맥을 유지하면서 사라지지 않은 이유가 과연 뭘까요? 그렇죠. 그래서 성종 때 이제 그 이 석영 제도가 다시 복구가 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네. 이제 상소가 올라오는데 이런 상소를 올리죠. 석영을 하게 되면 관리 임명의 잘잘못을 살필 수가 있고 조금이라도 결점이 있으면 거부할 수가 있어서 때문에 사류 그러니까 지배층이 그런 평가를 두려워하고 나쁜 짓을 부끄러워하게 됩니다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석영과 역사라는 건 결국 조선의 지배층과 관료 조직의 건강성, 첨령성을 유지하고 기강을 바로잡는데 일정하게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 500년 동안 살아남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인사검증 제도가 필요한지 예. 결과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가 얼마나 또 신중해야 되는지도 또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기환 선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바일 커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날이 꽤 쌀쌀한데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김성환의 있어야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KBS 기상통보